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희는 쿠팡이 기피 인물의 재채용을 막기 위해 16,000여 명의 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해왔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을 전해드렸는데요. 쿠팡 측이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문제 인물들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인사평가는 회사의 당연한 책무며 쿠팡의 인사평가 자료는 보도된 문건과는 다르다. 또 MBC의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수한 명단에는 범죄나 문제를 저지른 인물들만 들어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방송과 신문의 기자와 PD들도 이 리스트에 올라와 있었는데 확인된 이름만 100명에 가깝습니다. 조희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1년 MBC는 관리자 허락 없이는 화장실도 못 가는 쿠팡의 업무 환경을 보도했습니다. 과로사 등 쿠팡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잇따라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이뤄진 탐사 보도였습니다. 방송이 나간 2021년 2월 21일 바로 당일 쿠팡 블랙리스트에는 취재기자의 이름이 새로 등록됐습니다. 여기입니다. 네. 이거 생년월일하고 네. 전화번호 맞아요? 딱 맞네. 네. 사유는 회사 내부 정보 외부 유출입니다.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여기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기자들도 당연히 MBC는 쿠팡의 P&G 리스트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자, PD, 작가 등 100명 가까운 언론인들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8월 폭염 속에서 에어컨도 없이 일하는 물류센터 실태를 보도한 신문기자의 블랙리스트 등재 사유는 회사 명예훼손이었습니다. 취재 활동을 하는 거고 아기를 갖고 취재를 하는 건 아닌데 상당히 충격적이고 네, 놀랍긴 하네요 지금. 코로나가 기승이던 2020년에도 방역의 허점을 현장 취재해 보도한 기자들이 무더기로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내부 정보 외부 유출, 회사 명예훼손, 기밀 정보 유출과 허위사실 유포라는 사유가 붙었습니다. 대부분 쿠팡의 문제점을 지적한 언론인들이었습니다. 지난해 9월 27일 이날 하루 동안에만 71명의 기자들이 무더기로 명단에 등록됐습니다. 사유는 모두 동일하게 허위사실 유포였습니다. 방송, 신문을 망라한 국내 언론 38곳의 10년차 전후 중견급 기자들이었습니다. 이상한 건 이들 중엔 쿠팡 관련 기사를 쓴 적이 없는 기자들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쿠팡 관련해서는 뭘 쓰거나 취업을 하거나 그런 적은 전혀 없었죠. 언론사에서 시경캡, 바이스로 불리는 경찰청과 서울시경찰청 출입기자 명단을 쿠팡 블랙리스트와 비교해봤습니다. 일부 인사 이동을 제외하면 인적 사항은 물론 기재 순서까지 완전히 일치합니다. 현장 취재는 주로 사회부 기자들의 역할인데 이렇게 블랙리스트에 등록되고 나면 취재 가능성이 사전 봉쇄되는 셈입니다. 이제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경위를 통해서 인적 사항이 넘어갔는지는 좀 궁금하네요. 쿠팡이 어떤 경로로 기자단과 경찰 관계자만 알 수 있는 출입 기자들의 신상 정보를 통째로 확보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기업이 우리 사회에서 기존의 법제도뿐만 아니라 언론의 취재 과정까지도 원천적 봉쇄하는 자본의 가장 극단화된 이 권력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죠. 쿠팡은 블랙리스트 작성 관리 의혹에 대해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을 일삼는 사람들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건 회사의 당연한 책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또 쿠팡의 인사평가 자료는 MBC가 보도한 문서와 일치하지 않으며 어떠한 비밀 기호도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명입니다. 쿠팡은 이렇게 기성 언론뿐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자사의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을 찾아 명단에 올렸습니다. 쿠팡에서 일한 경험을 공유한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적시된 사유는 대부분 허위 사실 유포였습니다. 이어서 정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언론을 통해 쿠팡 물류센터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드러났던 2021년. 대학생 9명이 쿠팡 일용직에 지원했습니다. 수도권의 여러 물류센터에서 최장 한 달간 일하며 쿠팡을 몸으로 체험했고 유튜브를 통해 경험을 공개했습니다. 근무 시간이 8시간, 9시간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식사 시간 외에는 휴식 시간이 따로 주어지지 않거든. 그리고 이틀 뒤 직접 겪은 쿠팡의 노동 실태를 증언했습니다. 무거운 것들을 계속 들어야 되고 또 덥고 물을 마시지 못하거나 혹은 화장실 가거나 이런 것들도 관리자들이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기서 느꼈던 것들은 군대 문화와 거의 흡사했다. 불합리한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강요하는 문화. 하루에도 몇 통씩 오던 쿠팡 구인 문자가 끊긴 건 바로 그날부터입니다. 참가자 가운데 실명을 공개한 2사람만 그랬고 2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9월 9일을 기점으로 그 문자가 오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이게 증언대회에 참여해서 혹시 뭐 블랙리스트에 오른 건가 싶어서 일부러 지원을 해봤어요. 2-3번 정도는 아무 연락이 없다가 마지막에서는 채용 인원이 이미 찼습니다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있구나. 실제 2사람은 유튜브에 증언대회 영상이 올라온 바로 그날 쿠팡 PNG 리스트에 모두 올랐습니다. 영구 채용 불가를 뜻하는 대구 1센터로 분류됐고 구체적인 사유는 허위사실 유포였습니다. 블랙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이었고요. 좀 지각을 한다거나 혹은 좀 관리자에게 윗보인다거나 그러면 바로 블랙이 될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역시 대학생 쿠팡 체험단으로 활동했던 김인영 씨. 한 달 뒤 다른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습니다. 당시 실명 그대로 인터뷰했는데 바로 이틀 뒤 PNG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그때 2년 전이니까 한 2학년 때일까요. 동의 과정도 전혀 없었고 심지어 저도 모르고 2년 후에도 보관하고 있다는 거는 불쾌하기도 하고. 쿠팡에 대한 비판은 유튜브에서조차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일반 시민까지 대상으로 한 사실상의 광범위한 표적 사찰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됩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감시나 통제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굉장히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일해본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재고용이 안 된다는 거죠. 직접 일해보고 느낀 사실을 말해도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규정한 쿠팡 앞에서 청년들은 취업길마저 불안해집니다. 쿠팡이 악의적으로 사용하려고 만든 제 개인정보잖아요. 타 기업 등에. 이런 이가 좀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기업에 해를 끼치니 취업시키지 말라는 식으로 명단을 공유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취업길이 막히는 거 아닌가 이런 사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쿠팡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는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 MBC 뉴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지금부터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천 면접 둘째 날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과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경선 없는 단수 공천자 25명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지역구의 약 40%가 단수 공천으로 일찌감치 후보가 확정됐는데요. 이른바 수도권 위기론 속에 빠른 총선 준비에 들어가기 위한 걸로 풀이됩니다. 이남호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의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 서울 동작을엔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강세 지역인 서울 서초갑 조은희 의원과 송파을 배현진 의원이 경선 없이 단수 공천자로 확정됐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양지인 서울 강남에서 열세 지역인 구로로 옮겼고 서울 송파갑에선 대통령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탈락하면서 박정훈 전 TV조선 앵커가 낙점됐습니다. 시스템 공천을 실천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 의미가 이겁니다. 과거에는 사람을 보면서 룰을 계속 바꿔나가는 문제가 있었죠. 단수 공천 지역구는 25곳, 특히 서울은 전체 지역구 49곳 중 40% 가까운 19곳의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열세 지역인 서울에서 빨리 후보를 내 본선 준비를 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빨리 해가 선거운동 열심히 하시라고. 그래서 거기 승리 공천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수도권 위기론의 중심지인 경기 지역 후보들은 매서운 바닥 민심을 토로했습니다. 분당을 포함해서 사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앞으로 나름대로 극복이나 또는 대처 방안이 있어야 된다. 수원은 핵심 전략 지역입니다. 취임한 지 3개월이 좀 지난 장관을 빼오고 대중에 알려진 영입 인사를 배치했지만 역시 정부 여당 심판론을 넘어서는 게 과제입니다. 예전 같은 기대를 하시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도 인지하고 있고요. 2번 연속이나 전 지역구를 패배를 한 지역이기 때문에 깃발을 누군가 가서 깃발을 꼽는 게 가장 중요하다.
원희룡 전 장관은 이재명 대표와 맞대결을 강조했습니다. 국회를 방탄용으로 쓰고 있는 국가적 돌덩이일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에도 돌덩이로 가로막고 있는 내일 창당 예정이던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는 지도부 구성 등의 고심이 깊어지면서 오는 23일로 창당이 미뤄졌습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전현직 중진 의원들에게 잇따라 불출마를 직접 요청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도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란다며 세대 교체를 강조했습니다. 당사자들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내일 2차 경선 대상자와 전략공천 지역을 선정해 발표합니다. 김민형 기자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란다. 이재명 대표는 SNS와 당 회의에서 거듭 이른바 공천 물갈이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세 가지가 또 다른 세 가지를 위해서 양보해야 합니다. 장강의 물은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누구를 타깃으로 한 발언이 아니라고 했지만 당내에선 세대 교체를 위해 다선 중진 그룹의 용퇴를 압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당대표가 연이어 직접 전현직 의원들을 압박하고 나서면서 당사자들의 반발 등 파열음도 커지고 있습니다. 문학진 전 의원은 당대표 측근의 비선 개입 의혹을 들고 나왔고 인재근 의원은 전략공천 후보자로 거론되는 이 대표의 영입 인재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공개 선언했습니다. 국민이 보시기에 합당한 통합공천을 기대합니다. 일부 후보자들이 이 대표에게 불출마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는 일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30곳 안팎의 2차 경선 지역을 발표하는데 이른바 비명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에 도전한 친명 원외 인사들의 경선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경합 지역이거나 현역 의원들이 출마하지 않는 전략공천 지역도 공개할 계획인데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공천을 신청한 서울 중성동갑은 일단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에 대한 당내 공방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천 탈락이 유력한 하위 20% 현역 의원에 대한 통보는 다음 주로 늦추기로 했습니다. 계파 간 갈등이 일찍부터 불거지는 걸 막고 개혁신당 등 제3지대로의 이탈 시점을 최대한 늦추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흘 뒤 출발할 예정이었던 독일과 덴마크 순방을 갑자기 연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는데 상대 국가에는 의료 파업 가능성과 북한의 도발 등의 이유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례 없는 상황에 외교관은 물론 MOU 체결 일정 등을 잡았던 경제계는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정됐던 일정은 오는 18일부터 5박 7일간의 독일, 덴마크 순방이었습니다. 독일은 국빈 방문이기까지 했는데 일정 나흘 전 전면 연기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몇몇 기업은 상대 국가에 이미 선발대까지 파견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는 긴급 안내 통보를 통해 MOU 체결식,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비즈니스 포럼 등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관계자들은 항공 숙박 등 위약금 발생은 물론 연기 사유를 말할 수 없어 난감하다. 사실상 취소 아니냐는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당초 독일에서는 첨단 기술 동맹을 구축하고 덴마크와는 제약 바이오 협력 강화가 대통령실이 제시한 목표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제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비즈니스 외교를 강조해왔는데 순방 연기 이후로 해당 국가에는 의사파업 등으로 인한 국정 운영 불안과 북한 도발 등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적으로도 논란을 남겼습니다. 갑작스런 연기 통보를 받은 순방 준비팀도 정말 이런 적은 처음이라며 중동 국가나 북한이 하는 식의 외교 방식이라고 탄식했습니다. 상대 국가에선 우리 측이 밝힌 연기 사유에 대해 미심쩍어하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확실한 아젠다가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사실은 갔어야 되는 것인데 불과 4, 5일을 두고 이것을 취소했다는 것은 외교적 결례라고 볼 수 있고요. 대통령실이 순방 연기와 관련해 여러 요인을 검토한 것으로만 알려졌을 뿐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않으면서 김건희 여사가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중순 네덜란드 순방 이후 공개 행보를 보이지 않았는데 취임 후 윤 대통령의 16차례 해외 순방 중 한 번만 빼고 모두 동행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어떤 공개 행보를 안 하고 사실상 잠행 상태로 있는 상황인데 독일 방문을 지금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또 이제 뭔가 할 만하다 싶으니까 또 해외로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김 여사의 동행 여부와 행보에 대한 논란 자체가 총선을 앞둔 여당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순방 연기를 통보하는 순간까지도 김 여사 동행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서 순방 국가에서 의정가 일정 조율 등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가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메이저리그 개막전에 맞춰 한국을 방문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두 정상이 함께 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는데 두 나라 정부는 정상회담 추진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도쿄 현영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시다 총리가 다음 달 20일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일본 후지TV가 보도했습니다. 3월 20일은 서울 고척돔에서 미국 메이저리그 공식 개막전인 LA 다저스와 샌디에고 파드리스의 경기가 열리는데 일본 출신 오타니 선수 출전에 맞춰 기시다 총리가 방한하면서 이른바 빅 이벤트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함께 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관련 보도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報道は承知をしておりますが、そのような事実はない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 우리 대통령실도 현재 추진되는 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후지TV는 우리나라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을 후원하기 위해 일본이 먼저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제안했다며 구체적인 정황을 보도했습니다. 韓国では4月に国会議員の選挙があり、日本側は日韓の協力に前向きなユン大統領を後押しする狙いから緊密な関係を示すために訪問を提案しており、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또 이번 방안이 셔틀 외교의 일환이며 양국 정상이 북한 문제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어제 NHK가 발표한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25%,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기시다 총리 본인의 지지율이 위태로운 상황인데다 양국 정부가 부인하고 있어 한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애플 매장에서 누군가 도난당한 카드로 1,000만 원이 넘게 결제를 했는데도 애플 측이 CCTV 제공을 거부하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지난주에 전해드렸죠.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비슷한 사례가 여러 건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작년 12월 검은 외투에 모자를 눌러쓴 인물이 무인 매장에 흘린 신용카드를 챙겨갑니다. 도난 당일 이 카드로 애플 코리아에서 결제된 금액은 1,250만 원. 그러나 애플 측은 피해자 윤모 씨에게 본사 허락 없이 매장 정보나 CCTV 영상을 줄 수 없다며 당장 제공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회사원 이모 씨도 작년 10월 윤 씨와 똑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카드를 잃어버린 줄 몰랐는데 난데없이 애플 매장에서 카드 사용 내역이 날아온 겁니다. 결제 금액은 370, 298, 400여만 원. 그런데 1,000만 원 카드 한도 때문에 400만 원은 승인이 떨어지지 않자 곧바로 금액을 낮춰 230만 원을 긁었습니다. 이 씨에게도 애플은 매장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회사도 못 나가고 빠지고 서울로 바로 가서 제 피해 내역이랑 신분증이랑 뭐 다 보여줬어요. 제 피해자인데 여기서 결제된 내용만 확인할 수 없냐. 이 씨는 서울 시내 매장들을 일일이 찾아다녔습니다. 5곳 가운데 4곳은 여기가 아니라고 했는데 여의도점만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카드사를 통해서 여의도점이라는 게 확실해져 경찰이 CCTV를 요청했지만 이번에도 본사 승인이 필요하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다른 메일 주소를 또 알려줬다 하더라고요. 또 보냈죠. 똑같이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또 다음 날에 메일이 답변이 오더라고요.
처음에 받은 메일 그쪽으로 보내라. 또 이렇게 서로 미루듯이. 결국 경찰이 애플 해외 법무팀에 영문 메일로 승인을 요청한 끝에 CCTV 영상을 넘겨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한 달이 흘렀습니다. 이 애플 시스템 자체가 거의 공범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피해자가 직접 와가지고 한두 번 온 것도 아니고 세 차례나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려주지 않는 거 보면은. 피해자 윤 씨와 이 씨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 송파경찰서는 비슷한 수법으로 미뤄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네, 이 내용 취재한 사회팀 백승우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백 기자, 지난주에 저희가 비슷한 사건을 보도했었는데 이런 피해 사례가 더 있었네요. 네, 지난주 보도가 나간 이후로 나도 같은 일을 당했다며 추가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건 외에도 취재진이 확인한 피해 사례만 2건이 더 있는데요. 그래서 설 연휴 동안 제보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실제로도 지난주 보도했던 내용과 수법이 거의 같았습니다. 카드가 부정 사용된 곳이 애플 매장이라는 점, 또 불과 몇 분 사이에 세 차례에 나눠 1,000만 원 안팎이 결제된 점 등이 일치한 겁니다. 예. 경찰 취재를 해보니 용의자들은 모두 4명이고요. 조직적인 범행으로 보고 수사 중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유독 이 애플 매장에서 도난카드를 사용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휴대전화나 태블릿 PC 같이 애플 매장에서 주로 파는 물건들이 되팔아 돈으로 바꾸기가 쉽습니다. 작고 비싼 데다 중고거래가 활발한 편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애플은 피해자가 직접 찾아가거나 경찰이 협력을 요청해도 본사 지침을 이유로 수사 협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범인들이 애플의 이런 특성을 알고 악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경찰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는 건 아닌지 등을 애플에 물었는데요. 네. 이번에도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애플이 협조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면 CCTV 영상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영장은 불가피할 때만 최소한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느리긴 해도 애플에서 답변이 오고 있고 매장 주변 CCTV 등 다른 방법으로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보통은 이런 상황이 되면 업주들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플의 비협조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 겁니다. 예, 피해자들은 정말 답답한 상황이고 검거를 위해서도 신속하게 수사가 이뤄져야 할 텐데 애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백승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종일 화제가 됐던 소식이죠. 우리 축구 대표팀의 아시안컵 준결승 경기가 있던 전날에 주장인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다툼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의 손가락이 부러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주축 선수들의 불화도 충격적인 일이지만 이를 지켜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클린스만 감독은 물론이고 선수 단장으로 현지에서 함께했던 정몽규 회장도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김태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준결승전을 하루 앞둔 최종 훈련. 손흥민은 밝은 표정으로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인 경기 당일, 손흥민은 오른손 손가락에 테이핑을 하고 경기장에 들어섰습니다. 영국 언론들은 오늘 4강전 전날 저녁 손흥민이 선수들과 다투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부러졌다고 보도했고 축구협회는 이례적으로 곧바로 이런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이강인을 포함한 일부 선수들이 저녁 식사를 일찍 마치고 탁구를 치러 갔는데 이를 못마땅해 한 손흥민이 쓴소리를 하면서 싸움으로 번졌다는 겁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손흥민이 멱살을 잡자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주먹질을 했고 손흥민이 피하긴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손흥민의 손가락이 부러졌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선수들 사이에 고성까지 오고 가는 충격적인 내분을 겪은 대표팀은 다음 날 한 차례 유효 슈팅도 기록하지 못한 채 요르단에 완패하며 대회를 마쳤습니다. 씁쓸한 패배 직후 손흥민은 평소와 달리 어느 선수와도 인사를 주고받지 않은 채 멍하니 혼자 서 있다가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겼습니다. 앞으로 대표팀을 계속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저를 더 이상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고 앞으로의 미래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이강인을 향한 비난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강인은 많은 기대를 해주신 팬들에게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며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남겼습니다. 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클린스만 감독의 리더십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모든 사태를 직접 지켜보고도 침묵했고 사건 직후 고참 선수들이 팀워크 저해를 우려해 이강인을 요르단전에서 제외해달라 요청했지만 이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회 탈락 후 자신의 SNS에 꿈을 이루기 위해선 한 팀이 되어야 한다는 짧은 글을 남긴 게 전부였습니다. 선수단 단장을 맡았던 정몽규 축구협회장 역시 현지에서 이를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가 결정될 전력강화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제 임원회의에서 경질 여론이 우세했던 데다 전술 부재에 선수단 관리마저 실패하면서 경질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위약금 80억 원의 경질을 선택하더라도 다음 월드컵 예선까지 이제 남은 시간은 한 달. 선수단 내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가운데 한국 축구는 총체적 난국에 빠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이 진행됐던 지난 2021년 김 씨가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법인카드로 식사를 대접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김 씨의 측근이 오늘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검찰은 김 씨도 기소한다는 입장입니다. 손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민주당 대선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수행원인 배모 전 비서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음식값을 계산했습니다. 경기도청 직원까지 합쳐 6명의 밥값으로 약 10만 원을 썼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불법 기부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배 씨가 법인카드 사용은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일단 김 씨를 빼고 2022년 9월 배 전 비서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 배 전 비서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검찰은 배 씨와의 공범 관계가 오늘 항소심에서도 인정된 만큼 김혜경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배 씨가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고 그러면 공범으로 보고 있는 김 씨를 기소할 수 있는 공소시효도 끝날 수 있다는 변수를 감안해 전격 기소한 걸로 풀이됩니다. 김혜경 씨에 대한 수사는 대선을 2달 앞두고 나온 경기도청 전 직원의 폭로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일 때 부인 김 씨가 측근 배모 전 비서를 통해 법인카드를 상습 유용하고 사적인 업무도 지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김 씨는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선 고개를 숙이면서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와 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겠다며 추가 기소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김혜경 씨 자신은 몰랐던 식비 10만 원은 기소하면서 면전에서 받은 300만 원 디올백은 모른 척하는 것이 윤석열 검찰의 공정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모른다, 책임 없다고 피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불법 촬영과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 선수 황의조 씨 측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브로커가 접근을 해서 경찰에 압수수색 같은 수사 기밀을 알려줬다는 건데 경찰이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7일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수사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지난달 과잉 수사 등을 이유로 낸 기피 신청서가 반려된 뒤 두 번째입니다. 이번 기피 신청 사유는 경찰의 수사 정보 유출이었습니다. 황 씨 측은 사건이 불거지자 한 브로커가 경찰 인맥을 과시하며 도움을 주겠다고 접근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네 번째 소환 조사가 있던 지난달 25일 이 브로커는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고 합니다. 경찰이 곧 황 씨의 지인에게 압수수색을 나가니 대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일단 좀 더 추가하면 하시라는 것도 오니까 고성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고성하고 두 군데라고. 그래요? 대장이 오늘. 실제 이 브로커의 말대로
당일 강원도 고성에 있던 황 씨 지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영상 유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는데 이후 지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이뤄졌습니다. 황 씨 측은 수사팀만이 알 수 있는 정보가 생 거라며 브로커의 제안에 응하지 않고 수사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혹이 제기되자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수사의 기본을 해하는 행위라고 보고 제대로 수사해서 강력하게 처벌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강제 수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는 서울청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가 맡았습니다. 앞서 배우 이선균 사건의 수사정보 보고서가 원본 그대로 언론에 보도되는 등 수사 기밀 유출 문제가 불거진 만큼 경찰이 감찰이 아닌 수사를 통해 대응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앞서 황 씨는 지난 8일 불법 촬영과 피해 여성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제주시 체육회 회장이 시민을 위한 시설인 다목적 체육관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 어제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이 체육회 회장이 자신의 지인들을 돕는 일에 체육회 직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월 제주시 체육회 회장은 직원 4명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신용협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회장이 근무하고 있는 중에 따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개인 핸드폰으로. 그래서 회장실로 호출을 한 다음에 조합 가입을 그냥 요청을 했습니다. 조합에 가입한 뒤 직원들에게 해당 신협 이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해당 이사는 자신이 체육회 회장에게 직원들의 가입을 부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신협 이사장으로 출마하는 입니다. 저희 회장님 아시는 분이신가요? 회장님요? 내가 부탁을 좀 했습니다. 부탁을 해가지고 해서 가입을 좀 부탁했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신협의 이사는 체육회 회장의 초등학교 동문으로 조만간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입니다. 직원들은 체육회 회장이 지인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합에 가입할 것을 강요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체육회 회장은 또 직원 8명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카드 영업 직원인 체육회 부회장을 돕자는 것이었습니다. 부회장이 카드 영업을 하면서 이제 그 회장을 돕다 보니까 그 본인의 생업을 못해서 많은 피해를 봤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회장을 도와줘야 된다. 체육회 회장은 신협 조합 가입이나 신용카드 발급에 강요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나는 선거가 언제 있고 누가 그건 모릅니다. 하나의 조직의 구성원인데 외부의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체육회 회장을 고발했고 이르면 이달 말 조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북한이 오늘 또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발사에 나선 건데 전례 없는 일입니다. 러시아에 판매할 무기의 성능 시험을 하는 거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홍희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 미사일은 오전 9시쯤 원산 동북쪽 해상에서 우리 군에 포착됐고 팔자가 아닌 원형 궤적을 그리면서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5번째 순항미사일 발사로 미사일의 구체적인 종류 등 재원은 한미가 분석 중입니다. 북한은 최근 들어 동해와 서해를 넘나들며 순항미사일 발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4일부터 신형 미사일 불화살을 2차례 시험 발사한 데 이어 기존에 공개했던 화살 2형 미사일을 발사하는 훈련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일에는 순항 미사일에 탑재하는 초대형 탄두 시험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은 북한의 잦은 순항 미사일 발사의 목적이 정밀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그러한 순항 미사일 발사가 무기 개발을 위한 성능 시험 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밀착도를 높여가는 러시아에 판매할 무기를 시험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정황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는 만큼 순항 미사일 판매도 염두에 두고 그 성능을 보여주는 시범에 나선 것이란 해석입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미사일을 여러 차례 시험한 경우가 없거든요. 러시아가 요구하는 어떤 실대성 안정성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테스트를 계속 이어가는 거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닌 순항미사일 카드를 북한이 더 자주 꺼내드는 가운데 군 당국은 추가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지난 2013년에 개통한 경기도 용인 경전철은 당초 예측보다 이용객이 턱없이 적어 세금 먹는 하마라고 비판을 받았는데요. 용인시 주민들이 지방 재정을 악화시켰다며 낸 주민소송에 11년 만에 법원이 전임 시장과 엉터리 수요 예측을 내놓은 연구기관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개통된 경기도 용인 경전철. 하루 평균 이용객은 8,000명 수준으로 텅 빈 상태로 운행하기 일쑤였습니다. 2001년 한국교통연구원은 하루 평균 17만 명이 이용할 거라고 분석했지만 여전히 하루 이용객은 3만 명대입니다. 10년간 시 재정 4,200억 원이 들어갔고 2043년이면 총 투입액은 1조 원을 넘깁니다. 용인 시민들은 지방 재정을 낭비한 데에 대해 주민들이 나서 누구 책임인지 따져 묻는 주민 소송에 나섰습니다. 1조 5천억 이상의 그 천문학적인 비용이 사업자들에게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분명한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소송 요건이 되는지 절차상 문제를 따지느라 11년 끌어온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이 주민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과거 자료를 베껴 터무니없는 수요 예측을 내놓은 연구원. 아무 검증이나 최소한의 예방책 없이 사업을 밀어붙인 이정문 전 시장이 모두 214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시정을 운영해가는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 우리 10년 동안 우리 시민들이 기다려왔던 위로가 되고 참 잘했다. 다만 주민소송 절차상 바로 배상이 이뤄지는 건 아니고 판결이 확정되면 용인시가 책임자들에게 배상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용인시가 그 사람들 상대로 또 민사소송 청구하면은 또 1심, 2심, 3심 가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몇 년 걸릴지 몰라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주민소송을 통해 지자체가 전임 지자체장과 사업 관련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나는 돈 벌어오는 기계였다. 방송인 박수홍 씨가 자신의 활동을 관리해온 친형이 출연료와 재산을 가로채왔다며 법적 분쟁에 나선 게 3년 전이었습니다. 오늘 법원이 친형의 횡령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수홍 씨 개인 돈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박솔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3월 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 부부가 박 씨 재산을 가로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1991년부터 무려 30년간 친형이 자신의 활동을 관리하는 기획사를 운영하며 수익 대부분을 빼돌렸다는 겁니다. 박 씨는 끝까지 합의하려 했지만 형이 연락을 끊었다며 친형을 고소했습니다. 내가 내 형을 의심한다고?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냥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했었어요. 친형 부부는 48억 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됐고 1심 법원은 이 중 친형의 20억 원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가족회사라는 점을 악용해 직원 급여나 상품권 구입 명목으로 법인 두 곳에서 각각 7억 원과 13억 원을 빼돌렸다는 겁니다. 형량은 징역 2년,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박수홍 씨 개인 돈 16억 원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선 형제 사이 재산 관리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법인 돈을 빼돌렸는지만 따졌을 뿐 동생에게 출연료를 제대로 정산했는지는 민사소송에서 다툴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수홍 씨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이유로 좀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좀 항소를 통해 횡령 공범으로 기소된 형수는 무죄였는데 형수는 박수홍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수홍 씨는 공소시효 10년치 횡령만 따진 형사 절차와 별개로 친형 부부가 198억 원을 가로챘다며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재벌 3세 행세를 하고 성별까지 바꿔 속여가며 수십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난 전청조 씨.
오늘 1심 법원이 전 씨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결혼 상대라고 했던 남현희 씨의 공모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소설을 뛰어넘은 막장 현실이라며 지나온 삶을 반성하라고 질타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전직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 씨가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15살 연하의 예비신랑 28살 전청조 씨는 자신을 뉴욕에서 승마를 전공하고 국내에서 사업하는 재벌 3세라고 소개했습니다. 지난 10월 10날 결혼을 해요. 파라리스 PT에서 전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 감독님과. 그런데 전 씨가 남성이 아닌 여성이고 이미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복역한 사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재벌가의 숨겨진 3세 행세를 하며 투자 사기를 벌였다는 고소도 잇따랐습니다. 남현희 씨는 범죄 행위 전혀 몰랐나요? 27명에게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법정에 세워진 전청조 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 양형 기준을 뛰어넘는 중형입니다.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복역하고도 출소하자마자 더 큰 돈을 가로채려고 유명인에게 접근해 범행을 기획했다며 일상이 사기였다는 자신의 말처럼 스스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반성하라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성별까지 왔다 갔다 한 막장의 현실은 소설가의 상상을 훌쩍 뛰어넘었다며 인간의 탐욕을 경계하는 반면교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이례적으로 소회를 밝혔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훌쩍이던 전 씨는 중형이 선고되자 소리를 지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법원은 경호실장 역할을 한 공범 이모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남현희 씨의 공모 여부에 대해선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남 씨는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해왔는데 경찰은 수억 원대 외제차와 명품 가방을 선물로 받은 남 씨가 공범은 아닌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국립종자원이 보관하던 벽시 수백 톤이 곰팡이균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호남 곡창지대에 뿌려질 벽시 중에 10% 이상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다가오는 모내기철에 비상이 걸렸고 쌀 수급 상황에도 영향이 있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전북 익산에 있는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입니다. 이곳 사일로, 즉 저장 창고마다 농민들에게 보급할 주요 작물 종자들이 수백 톤씩 보관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한 사일로에 보관 중이던 벽시에서 원인 모를 균이 발견됐습니다. 그게 발생했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확답하기 좀 어려워요. 뭐 지금 좀 물량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피해를 입은 벽시는 신동진 종자로 물량만 300톤이 넘습니다. 국립종자원은 진균의 일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곰팡이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종자가 완전히 말라있는 상태에는 이런 진균이 발생하기는 어렵거든요. 지난주 전북 지역 일선 지자체 농업 담당 부서에 뿌려진 공문입니다. 국립종자원이 올해 종자 보급에 차질을 빚을 거라며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올해 전북의 공급 계획인 벽시 2,200여 톤 가운데 13%, 농경지 면적으로는 약 7,100헥타르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국립종자원은 사고가 발생한 지 2달이 다 되도록 원인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이는 모르겠어요. 하도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게 예년하고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국립종자원은 대체 품종이 있어 파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대체 품종 대부분이 농민들에게 인기가 없거나 시장성 등이 검증되지 않아 쌀 수급에 대한 불안과 농민 반발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설 연휴에 식당을 돌면서 돈을 훔친 30대 남성이 구속이 됐습니다. 이 남성은 인터넷 방송 진행자에게 별풍선을 선물하기 위해서 사채까지 끌었었고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하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깜깜한 새벽, 한 남성이 창문을 넘어 가게 안으로 들어옵니다. 손전등까지 비춰가며 이곳저곳을 뒤지더니 들어온 창문을 통해 현장을 벗어납니다. 20분 뒤 근처의 또 다른 가게로 들어오는 남성.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완전히 가렸습니다. 금고를 열고 현금 따발을 챙기기 시작하더니 동전까지 탈탈 털어갑니다. 이 남성은 이렇게 창문이 쉽게 열리는 등 잠금 장치가 허술한 가게를 범행 대상으로 골랐습니다.
지난 5일부터 엿새 동안 피해를 본 가게는 제주 시내와 조천읍 일대 18곳. 살짝 걸쳐졌을 때는 이제 문을 들썩이면 좀 열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오지 않았나 싶은 거지. 좀 황당했죠. 30대 남성이 훔친 돈은 450만 원. 남성은 빚을 갚기 위해 돈을 훔쳤다고 진술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인터넷 방송 진행자 BJ에게 별풍선 선물을 하다 사채까지 끌어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야 시간 연쇄적으로 빈 영업점 털이 범이다 보니까 사안이 중하고 상습성이 있어서 구속하게 된 것이죠. 한편 경찰은 설 연휴 기간 무인 가게에서 복면과 헬멧을 쓰고 현금을 훔친 중학생 1명을 입건하고 나머지 3명을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지난달 제주도 해상에서 어선을 타고 베트남으로 밀항하려던 한 남성이 체포가 됐는데요. 알고 봤더니 이 남성 석 달째 도피 중이던 영풍재지 주가 조작 일당의 총책이었습니다. 이들이 챙긴 부당 이득이 6,600억 원에 달했는데 단일 종목 주가 조작 범행으로는 역대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검찰이 일당 12명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재은효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25일 늦은 밤, 해경이 제주도 바다 위 한 선박을 덮칩니다. 등록이 말소된 배인데 창고문을 열자 남성 한 명이 나옵니다. 베트남 가려고 하다 잡힌 거 맞죠? 밀항 단속법 위반으로 지금 현행범 체포합니다. 허리도 펴지 못할 정도로 높이가 낮은 창고에 숨어있던 이 남성은 도피 자금 1,100여만 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수사를 피해 석 달간 도피 행각을 벌여온 영풍재지 주가 조작 총책 이모 씨였습니다. 검찰이 이 씨를 포함해 주가 조작 조직원 1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늘 구속 기소한 총책 A를 중심으로 조직원 약 20여 명이 3개 팀을 구성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이들은 증권계좌 330개를 동원해 영풍재지 주식을 22만 7천 번 거래하며 주가를 띄웠습니다. 재작년 10월 3,400원대였던 영풍재지 주가는 1년 만에 4만 8천 원대로 14배가량 급등했습니다. 이들이 얻은 부당이익은 6,616억 원. 현재까지 적발된 단일 종목 주가 조작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상당수는 20, 30대 이른바 MZ세대들이었는데 한강이 보이는 초고가 오피스텔에 현금 수억 원을 보관한 채 고가의 명품을 찾으렸습니다. 작년 10월 자취를 감췄던 총책 이 씨는 밀항 알선업자에게 4억 8천만 원을 주고 베트남으로 향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현직 변호사를 포함해 4명도 기소했습니다. 또 도주 중인 조직원을 추적하는 한편 해외로 도피한 조직원 1명에 대해선 여권을 무효화하고 적색수배 조치했습니다. MBC 뉴스 재은효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던 이성윤 검사장, 정권 교체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해 왔습니다. 오늘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다시 한번 현 정권을 거세게 비난하면서 오는 4월에 있을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자신에 대한 징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은 나세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징계위가 열리는 법무부 청사 앞에서 현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을 맹비난했습니다. 근무지를 서초동에서 용산 옮긴 듯 윤 전 검사는 정치를 수사하듯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사이비 정권을 용산 정권을 운명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4월 총선이 검찰 정권을 끝내는 시작점이 돼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건희 종합특검을 관철시키고 기필코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 중인 신당 합류 여부에 대해선 결정된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성윤 연구위원은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이 대신 참석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공정성을 해치는 발언을 반복하고 조국 전 장관 등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인물과 교류했다는 게 징계 회부 사유였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무도함과 윤석열 사단이 마치 전두환의 하나에 비교될 정도로 이 연구위원 측은 MBC와의 통화에서 다른 검사들의 사례를 들며 징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중앙일보 사주와 교류했는데도 징계를 받지 않았고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 유죄가 선고된 손준성 검사장은
재판 도중 아무 징계 없이 감찰 절차가 끝났다는 겁니다. 이 연구위원회 징계 여부와 수위는 징계위 의결과 대통령 결재를 거친 뒤 당사자에게 통보됩니다. 이른바 채널A 사건 당시 KBS 기자에게 잘못된 내용을 알린 혐의로 기소된 신성식 검사장은 재판 중 최고 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신 검사장은 윤석열 정부가 법치주의를 부정했다며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직전 경찰 내부에서는 인파가 몰릴 수 있다는 보고서가 작성이 됐지만 경찰은 아무런 대비책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참사가 발생하자 책임을 축소하려고 이 보고서들을 삭제했는데요. 이 법원이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경찰 간부들에게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를 저버렸다면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인데요. 정상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사흘 전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과가 작성한 보고서들입니다. 사흘 동안 10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행자들이 도로에 난입하거나 교통사고가 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헬로윈 축제에 대한 보고서는 모두 4건 작성됐는데 경찰은 별다른 대비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결국 참사를 막지 못했습니다. 참사 이후엔 업무용 PC에 남아있던 보고서 4건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애초 참사 발생 가능성을 예상 못한 것처럼 꾸미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사 1년 4개월 만에 법원이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당시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지시를 실무진에 하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와 감찰에 성실히 협조해야 할 경찰이 증거를 인멸했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전국민적 기대를 저버리고 경찰 책임을 축소, 은폐했다고 질책했습니다. 다만 박 전 부장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정보 보고서는 끝까지 삭제하면 안 됐었다는 게 결국엔 재판부의 판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견 없으신가요? 지시를 받고 실제 보고서를 삭제한 경찰관에게는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징역 4개월 판결 선고를 유예하며 선처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태원 참사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한 첫 법원 판단입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서장은 아직 재판을 받고 있고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뒤늦게 기소돼 아직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씨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씨로부터 청탁을 받아서 조례안 통과를 주도하고 화천대유에 채용돼서 성과급 40억 원 등을 약속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길 전 성남시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오늘 선고로 대장동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처음으로 유죄 판단을 받았지만 증거인멸의 염려 등이 없다는 이유로 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 문제 또 선수단 내분 사태까지 밝혀지면서 한국 축구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에 빠졌습니다. 당장 월드컵 예선을 한 달 앞두고 제대로 된 팀을 구성할 수 있을지가 막막한 상황인데요. 정규목 기자입니다. 손흥민의 갑작스런 손가락 부상 원인이 됐던 선수단 내분 사태. 한국 축구의 에이스로 불렸던 손흥민과 이강인의 충돌이어서 충격은 더 컸습니다. 그동안 대표팀 내에서 세대 간 또는 해외파와 국내파 선수들 간의 불협화음이 있다는 소문은 무성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데뷔전이었던 지난해 3월 우루과이와의 평가전 직후엔 김민재와 손흥민의 불화설이 불거졌고 지난해 11월 월드컵 2차 예선 중국전 직후엔 일부 해외파 선수들만 자비를 들여 전세기를 타고 먼저 귀국해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주장 손흥민과 9살이나 어린 이강인이 몸싸움까지 벌이면서 선수단 내분의 실체가 골마 터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론에는 더욱 불이 붙고 있습니다. 전술 부재와 지도력뿐 아니라 1년 동안 선수단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팀 관리에도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 겁니다. The most important part is that you see the team is getting in the right direction, and absolutely this team is going the right direction.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고 축구협회 내부에서도 경질로 가닥을 잡은 분위기지만 월드컵 예선을 한 달 남겨둔 지금 새 감독을 선임한다고 해도 선수단 갈등 해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역대 최강 멤버를 자부했던 클린스만호. 원팀은커녕 모래알 대표팀으로 추락하면서 한국 축구는 최대 위기에 빠졌습니다. MBC 뉴스 정규묵입니다. 스마일 점퍼 우상혁 선수가 슬로바키아 실내 높이뛰기 대회에서 2m 31을 넘어 올 시즌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외투 없이 다닌 분들 많으시죠.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18.3도까지 올라서 지난 2004년 이후 오늘이 20년 만에 가장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외투가 짐이 될 정도였는데요. 서울은 일 최저 기온도 8.8도를 기록하면서 2월 중순 기준으로는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또 경북 영덕읍에서 낮 기온이 21.4도까지 올라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어제부터 따뜻한 남풍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낮 동안에 강한 햇볕이 더해졌기 때문인데요. 내일 아침까지는 포근하지만 낮부터는 쌀쌀해집니다. 외투와 함께 우산도 챙겨주셔야겠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수도권에 비가 시작돼 낮 동안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대부분 5에서 10mm 안팎이 되겠고요. 강원 영동 지방은 강한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강원 중북부 산지에 최고 15cm가량이 예상됩니다. 밤사이 해안가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고 비는 늦은 오후에 수도권부터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6도, 대전 10도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이 오늘보다 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서울이 6도에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